이쪽 산업을 이해 못하시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80%의 실패 확률이 있다는데 1,000억을 써야 돼?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 80%에 더 꽂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게 되는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노르웨이도 70년대, 60년대 유럽의 빈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 된 것도 다 20%의 확률이라고 하면 탐사 시추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노멀한 정상적인 결정이다. 시도 안 하면 영원히 못 찾는 거니까. 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이런 게 일단 우리 산업이 돌아가고 우리 소득을 올리는데 반드시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섬나라 같은 북한이랑 통하지 않으니까 섬나라 같은 데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이제 안보 의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원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또 꾸준히 집행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에서 석유공학 가르치고 있는 이근상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반둥공대의 석유공학과 그 명예교수로 같이 석유 개발은 크게 탐사, 개발, 생산의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탐사 단계에서는 땅 속에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석유가 있을 만한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석유가 있을 만한 지점에 시추를 하기 위한 지점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유망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망구조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다는 보통 이제 배로 물리 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 끝에 긴 케이블을 달아가지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강력 뭐 폭발음 같은 걸로 이렇게 신호를 주면 바닷물을 통과해서 해저면에서 다시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땅 속에서 반사되는 파동을 이제 위에서 다시 측정을 하거든요. 그 진동 얻은 결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즘 뭐 보면은 조그만 회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분이 아마 회사가 휴스턴에 있는 것 같은데 휴스턴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런 이제 큰 회사에서 은퇴한 사람들 뭐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특정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 회사 자체는 제가 뭐 규모가 작으니까 잘 모르지만 히스토리,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보면 뭐 나름 이 심해 시추 같은데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상으로 해석 같은 거에도 직접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해석된 결과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건지 어떤 수준의 작업을 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0%쯤 되면 그 중간 정도보다 살짝 더 좋은 상태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추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을 상태고 동해 정도는 이제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20%는 꽤 높은 편이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텍사스 앞바다 같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지역 이런 데는 한 50% 정도 발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20%가 그냥 감을 잡아서 나온 건 아니고 그 회사마다 그걸 판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확률을 따질 때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가 하는 각 회사마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으로 20%다 그러면 뭐 나름 괜찮은 확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산업의 특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밖에 안 되는 확률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설사 발견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게 굉장히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자원산업은 단시간에 승패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산업이라는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외를 시추를 하면 발견을 하든 못하든 간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지금 20%의 확률이라고 하고 5번 시추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5개 이상의 후보군까지 합쳐서 뭐 7, 8개 이렇게 시추 지점을 선정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웰에서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이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선정했던 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새로 시추한 지점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첫 번째 시추의 자료가 그 다음 시추 위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원유 수입량만 줄여도 뭐 몇백억 불씩 이렇게 흑자가 생산되면 뭐 수출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던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수입 대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남미에서 이제 발견된 거고 사실 그 전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실패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나간 회사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최후까지 버틴 회사가 이제 엑산모빌이 중심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마무시한 이런 그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 회사는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만약 시추 항공을 해서 실패하면 1,000억이 그냥 날아갔는데 그걸 어떻게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게 되는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노르웨이도 70년대, 60년대 유럽의 빈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 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때와 지금은 기술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석유 발견 해프닝 이런 것들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심해에서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대륙붕, 그러니까 수심 200m 이내에서 개발하던 시절이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수심 1000m 수준의 방법에서는 시추선, 드릴십이라고 하는 시추선 이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심이 깊은 데를 내려가야 되고 또 그 해저면에서부터 또 일정 깊이 이상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높은 시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 양을 따지기보다는 사실 석유가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크기는 대충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했고 그 파악된 구조 내에 대부분은 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 안에 물이 차 있을지 기름이 차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탐사 시추를 통해서 오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오일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아직은 상당히 먼 이야기 같고, 가벼운 원유들을 경질류라고 그러고, 중질류는 한자에 따라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질류 하기도 하고 무거울 중자 써서 중질류 하기도 하거든요. 정유를 하면 더 비싼 뭐 휘발유, 등유 이렇게 나뉘잖아요. 정유했을 때 더 비싼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질류가 되면 그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첫 번째 시추정을 뚫고 거기서 이제 재수가 좋아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예측에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판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사실 다른 교수하고 연락해 본 적은 없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실 이 정도 안건 같으면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해도 좀 이상한, 아직 뭐 탐사 단계에 있는 건을 뭐 굳이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땅속에 있는 자원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런 철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땅속에 있는 자원의 주인은 그 위에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국가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바다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국가 소유죠. 그것도 이제 잘못 알려진 신화 같은 것들의 하나인데, 그건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 하이드레이트라는 건 이제 메탄이 땅 속에 물 결정 구조 내에 있는 건데 그 가스거든요. 근데 가스 생산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가스는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보다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나 여기 계신 두 분이 살아있을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쉬운 데서 많은 가스 놔두고 굳이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셰일가스 같은 것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셰일가스는 워낙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제일 큰 데는 한반도만 한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해양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 지역에서는 그 셰일가스나 오일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발견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설사 발견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해양 광구에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한들 반대를 안 할까? 반대할 이유를 어디에 쓰는가 찾아낼 거 아니에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사실 뭐 재생성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서스테이너블 한지부터가 이제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석유는 가장 값이 싸고,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 오랜 세월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 왔다는 그 유가 변동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사용하기 효율적이고 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이런 게 일단 우리 산업이 돌아가고 우리 소득을 올리는데 반드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섬나라 같은, 북한이랑 통하지 않으니까 섬나라 같은 데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이제 안보의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는 방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원산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따라서 이걸 꾸준히 투자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면 막 석유 개발해야 된다고 막 이러다가 또 유가가 떨어지면 아무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을 벌려면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유가가 낮을 때 석유 산업에 투자하고 유가가 높을 때는 그때 수익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 꾸준히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일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도 큰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따라가서, 일본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훨씬 선순환의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의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정책을 펼쳐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원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또 꾸준히 집행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